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을 맞아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고향에서 맞이하게 될 설날의 풍경 어떨까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있고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한데요. 집집마다 눈 쓰는 소리, 장작 패는 소리, 또 아침상 차리는 소리,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떡국을 나누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소리, 그런 향수 있으시죠? 그 정겨운 풍경과 소리들을 떠올리며 고향 가는 길을 재촉하는 날입니다. 이맘때 눈은 단순히 겨울철 기상현상이 아니라 설날의 포근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듯한데요. 추억이자 향수인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참 좋은데 현실은 비상입니다. 네, 출근길에 오늘부터 전국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설 당일까지 폭설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연휴가 길어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날씨에 따른 도로 상황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눈길이나 결빙, 도로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항공편과 배편 모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긴 연휴 탓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붕 뜨기 마련인데요. 연휴 동안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더 힘내실 수 있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1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앞으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경제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날답게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곡명이 웰컴 투 더 쇼입니다. 데이식스가 불러요.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하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알아 너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야 후회 없게 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면 If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
지치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철 비닐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생소한데 이게 어떤 기술이 들어간 커튼인가요? 네, 에어로겔은 나노 크기의 다공성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가볍고 단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군용이나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은 이 에어로겔을 흡수시킨 부직포를 이용해 만든 커튼입니다. 에어로겔이 스며든 부직포를 가운데 두고 이 아래로 마트지와 멜트 불러온 부직포를 부착해 다르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다겹 보온 커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진 거죠? 네, 기존 다겹 보온 커튼은 화학솜과 폴리에틸렌 폼을 사용하는데요.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보온력이 떨어지고 습기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은 다연성이 뛰어나고 습도 환경을 개선해줘 난방비를 15에서 20% 정도 더 줄 수 있고요. 작물의 재배 환경이 더 좋아져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예, 1회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보통 한 달 난방비가 많게는 2,500만까지 듭니다. 어이구, 예. 예, 여기에 기존 다겹 보온 커튼을 사용하면 1,1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을 사용하면 1,375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225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거 일부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했다고 들었는데 농가에서 효과가 어땠나요? 예, 시범 농가 중에서 일산의 딸기 농가는 2,100 제곱미터 규모 시설에서 난방비를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였고요. 습도가 높은 환경이 개선돼 딸기 상품성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태안의 화해 농가는 1,300 제곱미터 규모 시설에서 난방비를 1,20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저온기에는 습도 조절, 고온기에는 차광 커튼 등으로 사용해 수확량과 상품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네,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앞으로 많은 농가에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설치 방법은 기존 다겹 보온 커튼과 같고요. 그리고 기존 다겹 보온 커튼에서 사용하던 파이프와 개폐 보트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는 가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물이 많은 곳은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겨울철 난방비 돈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거 걱정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볼게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눈이 예보가 돼 있어서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 추운 겨울 시설하우스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 준비, 배수 정비들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되거나 붕괴 우려 등 재해 취약한 하우스는 보강 지주를 철저히 주셔야 하고요. 비닐 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줘서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 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해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또 이 시기 밭작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지난 가을철에 파종한 미보리에 세우기 좋지 않거나 많이 파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봄 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2월 상순부터 가능한 일찍 파종할수록 생육에 유리하니까 가능한 빨리 파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시석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토양의 습도가 높고 저온 조건의 경우 검은무늬 썩은병, 엽병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시로 관찰해서 저온이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예방이주 전유 약제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도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평소보다 5분 빠른 6시 10분에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왜 퀴즈 안 내지? 하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네, 지금 나갑니다. 오늘 눈이 내리고 눈 소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도로와 인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뿌리죠. 이것은 눈과 얼음을 녹이는 제설제로 빠르게 도로를 녹여서 사고를 방지하는데요. 환경 오염이나 차량 하부 등을 부식시키는 부작용도 있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오늘은 친절하게 보기 드립니다. 보기 있습니다. 1번 염화칼슘, 2번 마그네슘. 1번 염화칼슘, 2번 마그네슘.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간병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간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결혼하고 맞는 첫 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참 가족들 인사드리고 그럴 것 같은데요. 긴장 안 돼요? 네, 처음 가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선물 같은 걸 또 뭘 해가야 되나 처음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얼굴에는 아주 화색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예. 사랑 받아야죠. 예. 오늘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원래 간병비 감당하기 힘들다는 소식 저희가 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간병 인력난. 네, 그쵸.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요? 네. 네. 저도 이전에 이제 설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네. 사실 좀 굳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 허벅지 뼈가 부러지시는 좀 사고를 되게 겪으셨거든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셨고 수술도 잘 돼가지고, 근데 또 요양병원에 좀 이제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아는 상황인데도 참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경험이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은 훨씬 더 당황스럽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명절에 이제 친지분들 보면은 또 누가 아파서 뭐 다쳤다더라, 아니면 뭐 저 친구들 보면은 뭐 부모님이 아파서 간병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도 3년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진짜 오래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게. 순간적으로 네. 했는데, 이유가 이제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야, 이게 한 명이 아프니까
온 가족의 일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사실 한 명이 아파도 거의 맞아요. 한 마을이 필요한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근데 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왜 간병을 가족이 해야 될까? 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뭐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 해외 선진국에서는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분들이 간병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해서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네.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네. 간병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 그쵸, 얘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순간 되게 불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집에서 뭐 병구안하고 이런 걸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순간적으로 박한실 학생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뻔. 이 설날에 저를 이렇게 모함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예. 이런 우리가 시설에 입원을 하면은 사실 거기는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왜 돌봄은 이제 비전문가인 가족들이나 우리가. 이런 전문 맞죠. 간병인들이 하냐 네, 이런 네,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간호사분들이 그걸 안 해주시냐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간병할 가족들이 이제 막 그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한 분이 환자 10명을 감당을 하세요. 종합병원에서. 네. 예.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간호사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제 뉴욕주는 환자 4명을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요. 야, 이거 뭐 우리 되게 많이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 주만 그런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2배 넘는 인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 뭐 입원하시면 그런 거 겪어보셨겠지만 뭐 체온 재고, 혈압 재고, 뭐 괜찮으세요, 약 예, 재고, 예. 자는 자꾸 깨우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담당하는 모든 환자한테 하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버겁죠. 10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간병까지 해외처럼 하라라고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족들한테 좀 떠넘긴 상황이었던 거죠. 대신에 장점이라고 할까요? 좀 반대급부로 대신에 네. 의료비는 좀 우리가 좀 저렴하게 누린 거죠. 그랬던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더 내고 간호사를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간병까지 부담을 하게 하냐 아니면 의료비를 좀 싸게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는 좀 적게 하고 대신에 간병을 가족이나 이렇게 부담을 하느냐 이런 건데 요즘은 좀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뀌면서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게 점점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전문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비용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라고 비용을 봐야 돼요? 요게 이제 2022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간병 실태 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저는 하루에 7만 원 정도가 든다. 그다음에 가장 최고는 하루에 13만 원 정도 들더라. 근데 이렇게만 구간만 아니고 평균은 그럼 얼마냐? 하루에 11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꼬박 한 달을 간병을 전문 간병인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360만 원 가까이 드는 거죠, 한 달에.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 예. 네, 예. 이게 정말 그 한 달 월급이랑 웬만한 사람 맞먹는 정도의 그럼요. 금액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간병 현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다 본인이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양병원이 보통 한 병실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 한 분을 그 병실에 두고 각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5명, 6명 계시니까 하루에 1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누기 5, 나누기 6 하면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더 붙는 거니까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그만큼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5인실에서 한 분을 간병인으로 준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예, 이제 예. 간병인 한 분이 환자 한 명을 이렇게 케어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돌봄의 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약간 슬픈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막 과밀학급 이럴 때니까 막 초등학교에 한 60명씩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예, 선생님 예. 한 명이 어떻게 걔들을 다 돌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어머님들은 촌지를 좀 주고 우리 애는 더 좀 더 봐달라고. 잘. 근데 이거를 간병 현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보호자분들은 우리 엄마만 좀 잘 봐달라 하고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제 간병인분한테 따로 이제 추가금을 드리면 이제 5명 중에 그분만 좀 더 잘 봐드리고. 저 그런 뉴스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예예예 맞아요. 그렇기도 근데 참 그러면요.
그 돈을 준비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부담이 이런 되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당연히 잘 해주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더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면은 또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좀 악순환인 거죠 이런 게. 네. 하여튼 여러 지금 말씀 들은 것만 해도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공동간병으로 그냥 냅두기에는 뭔가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예, 간병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왜 이렇게까지 비싸졌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1차적으로는 사회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제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족 실태 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조부모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전체 가구의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꽤 높고 그때는 맞벌이 비율이 3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70%의 이제 부부 중에 70%의 여성들은 이제 가정 전업주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경우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부모 봉양을 하는 또 가치관도 강하게 남아 있을 때라서 네,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수명이 길어진 게 크고요. 그리고 그런 맞벌이 비율이 지금 4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직접 간병을 하는 것도 줄어드니까 이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 겹치니까 전문 간병인들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병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어떤 사람들이 간병인인가 하면은 보통 조선족 중년 여성분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보면 네, 탕웨이 씨가 역할을 한 그 배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그분도 간병인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선족 여성분들이 간병을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싸고 외국인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간병에 대해서 별다른 아무런 요건 없이 그냥 우리말 할 줄 알고 저렴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쓰는 건데 이게 정말은 좀 우연한 경우거든요. 네네. 이웃한 나라에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중국 본토에서도 조선족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동화 정책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해서 이제 조선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요 이제는? 네, 이제는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됐고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개혁을 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제도. 그러니까 간호랑 간병을 같이 한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우리가 병문안 가면은 간이 침대 있고 거기 보호자 항상 상주하는 이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간호간병 통합제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간이 침대도 없고요. 병실에 그냥 정말로 간호사 분들이 모든 이 간병까지 다 케어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물론 간호사분만 하시는 건 아니고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또 돌봄 전문 직군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병원에서 고용해서 정말로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거동할 수 있고 그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2015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범사업 형태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큰 병원에서는 거의 못하게 하고 왜? 왜냐하면 큰 병원은 또 못하게 했어요? 큰 병원에서 간호간병까지 통합으로 해주면 큰 병원으로 다 쏠릴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 쏠림을 좀 예방하자고 해서 큰 병원에는 소수의 병동에서만 좀 허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큰 병원에도 할 수 있고요. 아니, 병원 전체가 간호간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수준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증 환자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그다음에 좀 경증은 7명 그러니까 5명에서 7명 정도로 많이 줄여서 정말로 간호사 부담도 줄이고 간병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좀 큰 대형 병원들이 병상 수가 너무 많다. 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병상 수를 좀 줄이고 그 나머지 줄어든 환자만큼을 더 충실하게 간호하고 의료를 제공해라 이런 개선안이 하필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수선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정책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 돌봄의 질도 당연히 엄청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돌봄이란 게 사실은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그럴 것 분야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예. 거동 못하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사실은 욕창 관리라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 막 조선시대 왕들 막 욕창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 있으면 피부에 한 부위가 계속 눌려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호자들이 잘 알겠나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거는 원래 간호에서 배우는 거고 그거를 같이 이제 일부를 좀 해서 요양보호사분들도 배우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훨씬 더 질이 높아지고 이게 단순한 하나의 예쁘니까 요거 말고 다양한 엄청 간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전문 지식 많겠죠. 네, 예, 그런 예. 돌봄 질이 높아질 건데 문제는 재정이 좀 돈 문제 네. 역시. 근데 이제 간병과 간호를 통합하면 간병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항상 얘기가 나오고 이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 네. 들으셨겠지만 재정이 참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 예. 그러면 간병까지 포괄을 하면은 건보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더 내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경증 질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감기에만 한 해 진료비를 한 4조 원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감기 걸렸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이거를 병원 가서 내가 다 하느니 차라리 그냥 약 먹고 버티고 이런 것들은 좀 세이브를 가벼운 해서 질환은 예. 가벼운 질환에서 좀 벌충을 해서 이런 중증 질환이나 간병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보를 더 내긴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15만 5천 원 정도의 건보를 내고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8만 7천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금 늘리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지금 간병비 우리가 한 달에 그냥 풀로 하면은 36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개인이 각자 부담할지 아니면 나눠내서 같이 사회적으로 분담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에 이런 거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게 더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간병은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럼요. 장래와 그럼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때 우리가 조의금 내는 것도 내가 뭐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두가 겪는 거니까 같이 나누자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늘 명절 되면 참 많은 얘기들 하시고 또 어떤 건 좀 불편한 얘기 하다가 언쟁이 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 지금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 네. 지금. 예. 그래서 이번 설에는 좀 이래도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좋은 정책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돌봄은 어떻게 할까 어른들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누시면 더 좋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리 네.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초고령 사회잖아요. 이제 조금 네. 있으면 진입하잖아요. 누가 누굴 간병합니까? 예, 이거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 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네. 근데 이제 1인 가구의 경우 네. 참 저도 1인 가구지만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거니까 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분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네. 나는 돈 많이 모아놔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식이나 한숨만 없어도 나오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놔서 그걸로 내가 돌봄 그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돈 없는 1인 가구는 그런 돌봄의 영역에서 제대로 케어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죽으라고 방치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그다음에 내가 돌볼 부모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제는 내 부모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장래에 겪을 돌봄까지도 같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예. 2026년부터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서 내가 필요한 돌봄을 오.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요양병원은 안 가도. 사실 그런데 시설에 가는 게 네. 전문적인 걸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집에서 받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내가 집에서 인정을 편하게 받는 것도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이제 2026년에 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예정. 2024년에 법이 통과가 됐고 2026년 시행 예정인데 보통 이런 법들이 또 밀리죠. 예. 유예 기간을 준다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빨리 도입이 될 수 있게 일정대로 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송석구님이 간호간병 서비스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이라 생각된다고. 네. 근데 아마 오늘 이 방송 박한슬 약사님의 얘기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무조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2026년에 법이 통과되면 집에서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간호간병 통합제도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경제가 어렵지만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인데요.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에 어떻게 그 집에 갑니까? 집이 집이 서울? 서울이라 예, 아. 어디도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줄 소식 어떤 건가요? 네, 그 네. 삼성전자 신용등급 소식부터 조금 전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네, 24일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평가할 때 종전 수준인 AA2 수준을 유지했어요. 좋은 거죠? 네, 이게 트리플 A, AA1, AA2 이렇게 제일 위의 등급이 3개인데 네. 세 번째로 높은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이랑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무디스가 앞으로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둔 게 문제예요. 여지를 남겨뒀다. 네. 앞으로 낮출 수 있다. 네, 약간 말장난 느낌이 있는데. 이 살포시 그쵸?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예. 예, 이게 잠깐 그 신평사들이 신용등급 부여하는 방식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네. 이게 공기업, 사기업 신용등급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등급 전망도 같이 붙여둬요. 이걸 금융기관 사람들은 약간 아웃룩이라 부릅니다. 아웃룩. 예, 예. 근데 이 아웃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되게 쉽습니다. 그냥 향후 1, 2년 동안에 기업이 지금 신용도보다 나빠질 것 같으면 높아질 것 같으면 긍정적, 네. 그냥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같으면 안정적, 1, 2년 내로 낮아질 것 같다 싶으면 부정적. 이렇게 아, 뭔지 알겠네요. 네, 예, 예. 약간의 신호를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데 그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렇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아두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신용등급을 무디스가 다시 평가하면서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어요. 음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예.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그 한마디로 아웃룩을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뭘 안 좋게 본 거예요? 무디스는 그 인공지능 AI 칩 분야에서 그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에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냐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가 그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몰랐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 이게 흔히들 말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아, 예. 예. 이게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해당 AI 반도체 분야를 이끌고 있고 그건 알죠. 세계 1등이라는 네. 건 알죠. 예.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오. 최근에 막 하이닉스 주가가 치솟은 게 올랐나요? 이것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는데 삼성전자는 한참 밀려 있다 보니까 기술 리더십을 찾기 힘들다라고 무디스가 평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디스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쓰여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의 수익성이 보통 수준에 그칠 거다. 아, 근데 또 그렇군요.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대충 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 신용등급 그 아웃룩 예.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있었나요? 예. 신용등급을 조정한 적은 없는데 그래요. 2009년에 약간 신용등급 전망을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바꾼 적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예. 그러면 되게 오래전에 그랬었네요. 한 16년 만의 일인데 이게 아웃룩만 조정된 거여서 사실 삼전 입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이나 손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예. 지난번에 이제 국가 신용등급 설명드릴 때 신용등급은 빚 갚을 능력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예. 근데 아직 신용도가 당장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아웃룩 하향이 삼전의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늘어나는 걸로 이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무디스가 본업 경쟁력 나빠져서 수익성이 애매하다. 앞으로 기술
우위 회복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삼전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결코 호재는 아닌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사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리고 그 강 기자님 말씀도 그렇고 예. 기사를 아까 보니까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SK 하이닉스는 엄청 지금 분위기 좋다고 네, 그죠? 얘기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두 회사가 정말 약간 정반대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당장 지난주에 실적 발표 양사가 순차적으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8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어요. SK가 예. SK 하이닉스가 8조 원. 예, 석 달 동안에.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삼전이 영업이익이 6조 5천이었거든요. 거의 1조 5천억 원 예, 차이가 나네요. 이 분기 단위로도 하이닉스가 삼전 뛰어넘은 건 처음입니다. 물론 연간으로는 아직 삼전이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이제 HBM 시장에서 엄청 이제 시장 우위를 차지해 가지고 근데 여기가 영업이익률도 엄청 높거든요. 아, 예. HBM 시장이 예,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럼 되게 이제 네. 꿀이 흐르는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시장 매출이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두 회사 간의 분위기 차이는 조금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저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삼전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예. SK 하이닉스는 왠지 2등 느낌이었는데 예. 이거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이게 예. 당장 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해당 회사 지분을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21조를 팔았잖아요. 치렀어요. 예. 21조어치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역대 최저치인데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그 흐름이라든가 그런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 SK 하이닉스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험 계약 대출 받은 분들, 이분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식이네요. 예, 네. 정부가 21일 날 진행한 보험 개혁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보험 계약 대출 받을 때 소비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 낮춰주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데 이 보험 계약 대출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보험 계약 대출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험사 약관 대출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도 하나의 증권이에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험 계약 대출, 약관 대출이라 부르는데 네. 이게 진짜 빌리기가 쉬워요. 아, 그래요. 예, 예. 막 주담대나 뭐 은행 신용 대출보다 훨씬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물론 한도는 보험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빌리기 쉽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얼마 몇 분이 받으셨냐까지 수치로 나오진 않는데 이 잔액이 좀 커요. 72조. 72조? 예, 작년 말 기준으로 72조. 그러니까 잔액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액수의 총액. 아, 그럼 72조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예.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까 급전 마련할 때 애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제 주변에서는 예전에 막 공모주 시장 뜨거울 때 예. 이걸로 대출 코로나 때? 받아가지고 예, 청약 신청하신 분들도 꽤 그렇군요. 많았어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 대출이 급전 마련하려는데 엄청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약간 서민분들의 급전 창구 중 하나로 여겨지는 편이에요. 그 이 보험 계약 대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예. 보험 계약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거 좋은 얘기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예, 좋은 얼마나 일이죠. 낮추겠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연 6% 이상을 고금리 보험 대출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연 6% 이상의 고금리 보험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60세 이상 비대면 보험 상품 가입자, 아, 나이 제한이 있네요. 네. 60세 이상. 예, 그리고 일정 기간 대출 이자 미납이 없는 분들 한해서 우대 금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다 정부가 예를 들면서 설정한 기준치여서 이제 민간 보험사들이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할 걸로 가정이 되고
이에 따르면 연간 660억 정도 절약이 될 것 같답니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 정부는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대출하는 거에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대출 받은 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건가요? 이게 시행이 된다면 하반기부터인데 기존 계약도 되고 신규 대출도 다 됩니다. 아, 둘 다 된다. 네.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대금리 세부 기준이나 이제 할인폭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마다 재량적으로 정해가지고 아마 협회에서 모범 규준이나 기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이자 부담 경감 규모가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특이한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우리도 이제 코인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코인을 발행했다고요. 저도 좀 대통령이 좀 웃긴. 아니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와. 일단 얘기해 주세요. 받아들일지 아닐지 한번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 나왔지만 이미. 예, 네. 이게 트럼프가 네. 그 옛날에 트위터라고 하는 X 예, 예, SNS 예.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1월 17일 날 유일한 공식 트럼프 코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 본인이 예. 오피셜 취임 트럼프, 직전에. 그러니까요. 참 이 오피셜 트럼프라는 걸 발행했어요. 네. 그래서 18일 날 한 7달러, 8달러 정도로 상장했는데 지금 방송 들어와 오기 전에 보니까 30달러 정도 되네요. 와, 근데 이게 한때는 70달러까지 쳤었어요. 야, 대단한 10배까지 갔어요. 예. 예. 이거 대충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8조 되거든요. 한국에서 따지면 8조면 대한항공 진짜 야 아니면 놀랍네요. 예. BTS 소속사 하이브가 그 정도예요. 예, 이 정도 되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그 시간에. 근데 이제 그냥 코인이 아니라 밈 코인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게 뭐예요? 밈코인이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인기 요소를 소재로 삼아서 만든 가상 화폐를 뜻한대요. 저도 사실 좀 와닿지 않아서 좀 사봐야 되나 고민도 되는데 네, 네. 이게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10대, 20대 분들이 밈코인의 주요 그래요? 투자자들이고 10대, 20대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예, 세상에.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코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재미 용도로 만들었다고 공시를 해요, 홈페이지에다가. 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화폐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이나 뭐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여기다 돈을 쓴다. 예. 그래서 변동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달러 갔다가 7달러 시작했다가 70달러까지 올랐다가 30달러까지 하락하는데 열흘도 안 걸렸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코인원하고 빗썸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이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을 살 수 있게 개방하는 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이게 거래소라는 게 왜 있겠어요? 결국은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상장 권한, 상장 심사를 하는 건데 그 검증이 꼼꼼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게 투기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살 사람들은 언제나 있고 살 사람들이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 안 했으면 결국 해외 거래소 가서 사지 않겠냐라고 그러겠죠. 네.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의견이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 세계 파워랭킹 1위인 네.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관심이 가기도 하고 네.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알겠습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염화칼슘이었습니다. 0353님, 1817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 1267님도 눈이 오는 귀성길에 듣고 계시다고. 아, 지금 눈이 오고 있군요. 강 기자님 올 때도 눈이 왔나요? 비였죠? 아, 그래요? 바뀌었네. 아, 예. 299 하나님도 가족들이랑 성묘 가는 길이라고 날씨 때문에 도로 안 좋다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